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의 고지 위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마지막 최후 변론까지 대통령이 하면 그러니까 3월 15일 전후해서 헌재 판결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취소 결론이 내릴 건데 마땅히 구속 취소 결정이 내릴 거라고 보고요. 이제 막판 국면이 또 한 번 바뀌는 거고, 그래서 헌재 판결은 4대4로 기각되거나 5대3으로 기각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12월 3일 밤에 비상계엄이 발동이 됐고 12월 4일 아침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2달 반 싸웠네요. 근데 한 1년, 2년 정도 긴 기간 싸운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간밤에 비상계엄이 발동되고 6시간 만에 비상계엄 상황이 해소가 된 다음에 다들 밤을 꼬박 새셨을 거고 저도 밤을 꼬박 샜어요. 그리고 2월 4일 고성고TV 정규 아침 생방송 8시부터 하는 정규 아침 생방송을 하기 위해서 방송국에 갔는데, 사실 카메라 앞에 앉을 때까지는 이거 어떤 상황, 어떤 식으로 상황을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야 될지 저도 좀 막막했어요. 그런데 제가 2월 4일 아침 생방송에서 했던 얘기는 이겁니다. 그때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다는 짧은 담화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진짜 무슨 생각으로 비상계엄을 발동했는지 자세한 설명은 12월 12일 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밝혀졌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야말로 그냥 추측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아침에 제가 했던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통치권 중에 하나고, 그리고 그 통치권 행사를 비상계엄 발동에서 해제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적법하게 행사했다. 적법하게 행사한 대통령의 통치권이므로 비상계엄을 가지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절대 막아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12월 4일 아침 제 방송의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이 오죽 답답했으면 비상계엄 발동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비상한 수단까지 사용했겠는가. 두 가지 논평을 중심으로 해서 12월 4일 아침 방송을 시작했고, 그때부터 사실은 싸움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비상계엄이 발동된 직후에 종북 주사파들이 마치 함정 파고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 공격을 시작했고, 그리고 여론조사가 발표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상황이 그렇게 전개가 됐죠. 우리 자유파 진영도 그때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발동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12월 12일 대국민 담화가 나오기 전이어가지고 다들 걱정하고, 이러다가 이거 진짜 대통령 임기 못 채우는 것 아니냐, 큰일 났다. 그리고 특히 당시에 당을 장악하고 있던 한동훈이가 이재명이보다도 먼저 나서서 설치면서 계엄 저지하겠다고 그러고 대통령을 막 압박하고 협박하고 하는 행태가 며칠 동안 계속됐잖아요. 그리고 모든 언론이 대통령을 공격하고 발표되는 여론조사마다 지지율 뚝뚝 떨어지는 것만 발표되고, 사실은 굉장히 그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점, 그러니까 12월 5일, 6일, 7일 1차 탄핵안은 어떻게든 저지를 했지만, 그러나 8일, 9일 이 시점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굉장히 비관적인 생각들을 했고 다들 답답해하고 그랬어요. 그게 불과 2달 전입니다. 그 2달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일어나서 여론을 완전히 반전시키고 10%대로 추락한 대통령 지지율을 45,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으리라고는 사실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어쨌든 안 싸울 수 없어서 싸우기는 싸우지만 이길 수 있다는 데에 대한 확신을 갖기는 참 어려웠어요. 몇 번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선 1차 탄핵 저지 국민 철궐기대회, 종북주사파들은 뭐 여의도에서 모이고 우리는 광화문에서 모여서 어쨌든 1차 탄핵안을 부결시키면서 우리가 모든 여건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다, 이런 희망과 확신을 갖게 됐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입니다. 12월 12일 날 영상 메시지로 발표된 28분짜리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 대통령이 얼마나 심각한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정말 불가피하게 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대통령이 정말 진솔하게 잘 설명을 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대통령의 뜻을 알게 됐죠. 123 계엄이 123 계몽령이 됐다고 하는 거는 그 시점부터예요. 그 전까지는 대통령이 뭐 어떤 설명도 한 적이 없어가지고 짐작은 했지만 우리 국민들이 정말 계몽돼서 현실을 자각하고 떨쳐 일어나지는 못했거든요.
1차 국면 전환의 계기는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주 결정적이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결국은 끌려가는 것을 피해서 자진 출석을 했는데, 자진 출석하기 전에 대국민 메시지, 그리고 자진 출석한 후에 공개된 새해 첫날 썼다는 손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통령의 진심이 국민들한테 계속 전달되고, 그러면서 거대한 국면 전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주필로 있던 아시아투데이의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입장에서는 사실은 사운을 걸고 한 겁니다. 모든 기성 언론들이 전부 종북주사파 소나기에 놀아나고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시아투데이가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해서 대통령 지지율 40%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대통령 지지율이 10%에서 20%대로 30%대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조사들은 있었지만, 다들 언제 40%가 되냐, 다 목을 빼고 그걸 기다렸는데, 이미 그 시점에서 기성 언론이 의뢰하는 여론조사는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안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와 손잡고 대통령 지지율 40%를 발표하죠.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아시아투데이가 종북주사파들로부터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고, 그 조사를 한 한국여론평판연구소는 고발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리게 되고, 실제로 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 시점에 제가 아시아투데이 주필직을 그만두는데요. 저자들이 저를 공격을 계속 해왔는데, 그래서 계엄 직후에 제가 진행하던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저를 자르지 않았습니까? 그 후로 저를 계속 공격을 했는데, 제가 주필로 있는 아시아투데이가 여론조사 40%를 발표하자마자 고성고기가 작동해서 아시아투데이가 40% 지지율이라는 엉터리 조사를 했다고 공격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종북주사파들이 저를 공격하는 게 목적이지 아시아투데이라는 언론사를 공격하는 게 목적이 아닌데, 아시아투데이가 괜히 저 때문에 굉장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주필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그 40% 여론조사 이후에 발표된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45, 50, 52 이렇게까지 계속 발표가 된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에서도 펜앤마이크나 이런 데에서 이루어진 조사 제가 전해드렸는데 49.7 막 이런 식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나오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와 같이 우리 자유파와 종북주사파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적대적인 두 진영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 50이 나온다는 것은 좌파 빼놓고는 전부 다 대통령 지지한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지금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정말 초유의 구속 상태고, 그리고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진짜 개혁이 잘 됐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절대 다수는 탄핵은 반대하지만 개혁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45, 50이 나온다는 것은 거의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가 기대가 커서 야 이제 40 넘었으니까 50 곧 나올 거고 50 넘어서 60까지 가자 막 이러시는데, 그래서 60까지가 안 가니까 자꾸 답답해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희망사항이나 열망은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지지율이 45, 50이 나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120%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한테 뭘 더 바래요? 45, 50 지지율 만들어 줬으면 됐지. 앞으로도 여러 조사가 발표될 거고, 대통령 지지율은 뭐 50이 가끔 넘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자유파 기대대로 60을 넘어서 70, 80까지는 가기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면서 대통령 지지할 사람이 있겠어요? 이재명이 지지하면서 대통령 지지할 사람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죽으나 사나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 찍고 이재명 찍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한 35에서 40%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여론조사를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 45에서 50 정도가 늘 나오는데, 이거는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120% 하고 있는 거고, 그 자체가 기적적인 일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았잖아요. 국민이 직접 뽑은 공직자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중앙정치권에서는 301명 있어요. 대통령 1명과 국회의원 300명. 이게 한국의 중앙정치에서 국민이 뽑은 선출직이에요. 지방으로 가면 17명의 시도지사도 있고, 또 광역의원, 기초의원에서 수천 명의 지방의원들이 있지만, 또 230여 명의 시장 군수들이 있지만, 이건 이제 지방정치니까 중앙정치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보면 국민이 직접 뽑은 국민의 대표는 301명, 대통령 1명과 300명의 국회의원.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통령의 대표성은 개개 국회의원들도 다 헌법기관이라 그러잖아요.
지그들이 국민에 의해서 선출됐다는 이유로 국회의원 한 명보다 300배의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대표성,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게 대통령이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직접 뽑은 이 가장 강한 대표성이 있는 대통령을 설사 대통령이 뭘 좀 잘못했다 하더라도 대통령도 사람이니까 잘못할 수 있잖아요. 설사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파면한다, 탄핵한다고 할 때는 최소한 국민의 3분의 2가 동의해야만이 탄핵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의 정신에 그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게 국회에서 탄핵할 때도 국민의 대표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탄핵해야 탄핵이 되고 또 헌법재판소 이건 임명직들이잖아요. 선출된 자들도 아닌데 이 자들도 어쨌든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려면 9명 중에 3분의 2인 6명 이상이 파면에 동의해야 비로소 파면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45에서 50이 계속 나오잖아요. 절반 가까이의 국민들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데 계엄령 발동한 대통령, 감옥에 갇혀있는 대통령을 지지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대통령을 선출되지도 않고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파면을 결정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잘못 생각해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면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데 그 주인인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엉뚱하고 잘못된 결정이 내리면 그러면 국민이 뒤집어 엎는 수밖에 없죠. 그게 국민저항권입니다. 허영 교수가 이대로 대통령 파면하면은 헌법재판소가 가루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그냥 수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은 헌법 위에 있는 존재고 헌법까지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국민입니다. 그 국민이 절반 이상이 파면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걸 파면한다? 파면한 자들이 국민에 의해서 단죄받게 될 거예요. 그게 헌법재판소도 뭐든.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적어도 이미 파면시켜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움직이는 4명 빼놓고 나머지 4명의 헌법재판관은 적어도 이런 헌법 원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4명이 저는 대통령 탄핵 기각 쪽으로 결국은 입장을 정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대4 기각. 그중에 1명 정도가 혹시 이탈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5대3 기각.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길 것이다. 그렇게 제가 예측합니다. 이제 우리가 구분능선도 넘었어요. 이제 그냥 고지 위에 올라왔어. 그래서 저 종북 주사파들하고 그야말로 육탄전을 벌이는 마지막 고지 탈환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곳곳에서 몸싸움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제 고려대학교에서 뭐 몸싸움이지 그게. 저 종북 주사파들도 여기서 밀리면 지그들이 다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고지에서 완전히 밀려나면 벼랑 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것들도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서 지금 저항하고 있어요. 광주에서 집회하면 지그들도 맞짱 집회 뜬다 그러고 광화문에 집회하면 그 옆에 지그들도 광화문에서 집회한다 그러고 자유파 학생들이 집회하면은 대진년 동원해 갖고서 방해 공작하고 이런 식으로 곳곳에서 실제로 육탄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육탄전이 벌어지는 곳곳의 전투 상황을 보면 자유파가 두 가지 점에서 압도적이에요. 우선 머릿수가 우리가 압도적이야. 자유민주주의의 싸움은 직접 조폭들처럼 뭐 총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고 머릿수로 싸우는 거예요. 선거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한 표라도 머릿수가 많은 쪽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많이 모였냐가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제가 전국 집회를 계속 직접 가서 취재하거나 동료 자유파 유튜버들을 통해서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데 광주 경우에는 최소한 5대1 또는 어떤 분들의 말은 10대1 정도로 우리 쪽이 5배에서 10배 이상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광주에서. 저거는 저 종북 주사파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죠. 거의 공황 상태에 빠뜨릴 정도의 충격입니다. 광주에서 마저 지면 안 된다. 총동원을 했는데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대전 집회를 마치고 우리가 모였는데 대전에도 저 좌파들이 700m 저쪽에서 지그들끼리 뭐 한다고 소리도 안 들리잖아요. 아마 10대 1 이상 차이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머릿수에서 게임이 안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광훈 목사님이나 저 손현보 목사님한테 돈 받고 온 분들은 없잖아요. 다 자기 차비 밥 먹는 거 여기도 저희 고성호 TV가 밥 사준다고 여기 모이신 게 아니잖아요. 다 여러분들 각자 밥값 계산하기로 모인 거잖아요. 저 얼굴 잠깐 보려고 모든 것이 우리 자유파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기 결단과 자기 책임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날 수밖에 없지. 근데 저 한남동 대첩이라든지 여러 집회에서 보면 저 좌파들은요. 유니폼 맞춰 입고 출석 체크하듯이 나와요. 시간 되면 퇴근하듯이 다 돌아가. 딱 봐도 동원된 시위꾼들이라고 하는 게 딱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시간 때우고 얼른 가고 싶어져. 그리고 명분도 별로 없어. 그래서 머릿수에서 우선 압도적으로 우리가 우위에 있고 자발성과 열기에 있어서 우리 자유파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고지전을 지금 우리가 백병전을 하고 있는데
백병전이 벌어지는 모든 전투 현장에서 우리 자유파가 한 군데에서도 지지를 않아요. 우리가 다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치 여론전에서 이기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재판관들이 판결을 할 때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선서할 때 그렇게 해요. 법률과 양심에 따라. 여기에 헌법재판관은 여론을 참조해서 합니다. 헌법재판관 저것들이 다 여론을 보는데 저것들이 보는 여론이 뻔하잖아요. 신문 방송 볼 거고. 근데 신문 방송만 보면 우리가 불리하죠. 기성 언론들이 전부 좌편향 좌파 중심으로 보도를 하니까.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이 위세에 눌려서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몇 개 언론이 조금씩 논조를 바꾸고 있어요. 우리 자유파의 눈높이에 보면은 진짜 양이 안 차지만 그래도 그 작은 변화도 헌법재판관들한테는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아, 이게 뭐 기류가 바뀌나?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들도 그 정도는 알아요. 기성 언론이 아니라 요새는 유튜브 세상이래. SNS 세상이래. 그 정도는 안다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진짜 민심이 어떤지를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는 유튜브 영역에 있어서는 SNS 영역에 있어서는 거의 100대 1로 우리가 우세하거든. 좌파 저것들이야말로 돈벌이나 좀 하는 거지. 진짜 목숨 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는 좌파 유튜브들이 유포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은 좌파들이 끊임없이 뭐 코인팔이를 하니 뭐 어쩌니 저쩌니 해도 여기 전부 다 애국적 열정을 가지고 투쟁하는 유튜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만 봐도 아, 여론이 자유파한테 있구나. 대통령 파면하면 우리가 절단나겠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 있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재판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TF 존재가 드러났지만 그 TF를 구성하는 그런 연구관들이 한 7, 80명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 말고도 또 사무하는 사람들이 또 100여 명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하냐 하면 굉장히 쟁점이 첨예하게 부딪힐 때 이럴 때는 자기들이 시중의 여론을 탐문하고 다녀요.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마치 옛날에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이 민심 탐방하는 식의 역할을 해서 헌법재판관들한테 보고도 하고 그래요. 그런 여론을 자기들이 알고 거기에 맞게 판단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총궐기했다.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였다. 근데 옆에 탄핵 찬성 집회가 모였는데 그저 뭐 10만도 안 되더라. 현장을 헌법재판관의 연구관들이나 사무관들이 다 직접 나가서 어느 쪽이 더 많이 모였냐, 열기는 어떠냐 다 체크하고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모이고 큰 소리를 내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모이고 큰 소리를 내는 게. 2달 반 전에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됐잖아요. 그 사이에 이렇게 국면을 전환하고 여론을 반전시킨 그 힘은 바로 여러분 자유파 국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광화문에, 부산역에, 동대구역에, 울산에 그리고 대전에 모여서 더 많이 모이고 더 큰 소리를 냈기 때문에 그게 어떤 형태로든 기성 언론에도 논조 변화를 가져오고 헌법재판관들도 야 이거 상황이 좀 자기들 생각과 다르게 돌아가네. 이거 이런 상태로 그냥 대통령 파면하면 우리가 진짜 가루가 되겠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점에서 이 싸움의 본질, 정치 여론전에서 우리가 훌륭하게 그동안 싸움을 해왔고 그리고 국면 전환을 시켜냈다. 대통령과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정치 여론전에서 국면을 뒤집었다. 이제 마지막 고지전에서 마지막 백병전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주객관적인 조건이 만들어졌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힘냅시다. 길게 잡으면 3월 20일 정도에 짧게 잡으면 3월 15일 정도에 대통령이 복귀하면 그때부터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국면이 전개가 됩니다. 완전히 다른 국면이 전개가 되니까 이제 한 20일 정도 남았네요. 20여일 동안 정말 마지막 죽으림을 다 해서 대통령 지켜내고 그리고 대한민국 바로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서 주역으로서 힘을 마지막까지 좀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